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8차 인문학 아카데미 진행 사회를 맡은 충북연구원 기획경영실장 함창모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8차 인문학 아카데미에 오프라인은 물론 줌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사 시작에 앞서 오늘 행사 진행 순서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저희가 강의 주제를 청주 이야기 무심천 흐른다라고 하는 주제를 정하고 청주대학교 박상일 교수님을 모시고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연 후에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에서 참여하신 분들이 필요한 질문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는 그런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많은 인문학 아카데미를 하면서 정작 우리 지역의 얘기, 우리 지역의 다양한 자원들의 인문학적 가치나 거기에 스며든 역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너무 모르고 저희들도 연구를 하거나 말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박상일 교수님을 모시고 이 청주시와 무심천 그 역사와 가치들, 인문학적 가치들을 함께 조명해 보는 그런 시간으로 이러한 주제를 선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상일 교수님을 모시고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상일 교수님께서는 청주문화원장을 역임하셨고 현재 청주대학교 미디어 콘텐츠 학부에서 후학들을 양성하고 계십니다. 우리 박상일 교수님을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하셔도 됩니다. 마이크 켜주시죠. 네. 들리죠? 예, 감사합니다. 예, 좀 이른 시간이긴 한데 어떤 분한테는 좀 늦은 시간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분한테는 이른 시간일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봐주신다고 하니까 또 오늘 어떤 얘기를 또 재밌게 해드릴지 약간 망설여지기도 합니다. 강의를 주문하시면서 이제 청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달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끝에 또 물에 관한 이야기, 무심천이나 미호강에 대한 이야기를 꼭 넣어달라고 해가지고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이야기는 다른 데서도 많이 좀 했던 이야기들이기도 하고요.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떤 도서관이라든가 시민단체에서 가끔 강의 요청이 오는데 대개 저한테 오는 강의 내용들이 청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 뭐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내용상으로는 거의 뭐 비슷비슷하고 여기 준비한 자료도 거의 뭐 비슷한 자료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또 충북대학교 최고 경영자 과정에서 청주 이야기를 또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의 뭐 이 내용을 가지고 또 강의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요즘 저 화두가 이제 레이크 파크 해가지고 좀 물에 대한 이야기를 충청북도에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 물은 뭐 우리 역사의 젖줄이죠. 그리고 청주 역사의 젖줄이면 또 무심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심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무심천이 흘러가서 이제 합쳐지는 것이 이제 미호강이기 때문에 미호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최근에 미호강을 명칭 변경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제 의견도 말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자료 준비한 것이 사진이 한 260커트 정도 돼요. 그래서 이게 1시간 반 정도 하기는 굉장히 힘들 거고, 그래서 빨리빨리 넘어가면서 어떤 거는 좀 설명을 하고 어떤 거는 사진만 보면서 넘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구죠. 예, 우주에 수없이 많은 행성 중에
가장 아름다운 별, 지구입니다. 저는 뭐 지구는 유일하다고 보고요. 어느 행성에 또 생명체가 있을지 모르지만 인간이 살고 있는 유일한 별은 뭐 지구밖에 없다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합니다. 이 지구가 46억 년, 46억 년 동안 돌고 돌면서 이렇게 약간 좀 울퉁불퉁했던 것이 이렇게 고르게 계속 돌다 보니까 동그라졌다고 보고요. 그 과정에 많은 이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건 뭐 지리의 역사이기 때문에 뭐 다른 기회에 또 얘기하도록 하고, 여기서 인간이 태어나는 것은 거의 이 지구에서 막내로 태어났는데 이 막내로 태어난 인간이 지금 지구를 거의 많이 훼손할 정도가 아니라 거의 지구를 망하게 할 정도로 지금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중에서도 지구에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지구 충청북도가 또 우리 한반도에서 거의 심장부에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그 양쪽으로 백두대간의 산맥들과 이렇게 그 노령산맥의 산맥들이 이렇게 이어진 가운데 미호천 유역의 넓은 평야 지역이 있습니다. 이 미호천 유역의 평야 지역이말로 청주를 잇게 한 역사의 어떤 그 원동력이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여기에서 선사시대 때부터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청주, 오늘날의 청주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청주시죠? 예. 이 무심천이 이렇게 시내를 중심을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서 예전 사람들은 영유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참 너무 인간이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던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던 그건 자연의 이치인데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던, 근데 이제 풍수지리에 어떤 고정관념이 있어가지고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니까 영유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뭐 물 자체로서는 순류하는 거죠. 자연히 높은 데서 남쪽으로 낮은 데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어쨌든 이 무심천은 많은 편천이 있었다고 역사 기록에 보이고 있고요. 근래 또 일제강점기에는 이 유로 변경이 아주 심하게 이루어져서 어쩌면 이 청주 분지는 수시로 유로가 변경되면서 이 청주 시내 전체 지역은 주로 무심천의 이 동쪽 지역은 전체가 땅을 파보면 무심천 하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발굴 조사를 통해서 보면 거의 밑바닥에 뻐럭층이 나오는 걸로 봐서 옛날에는 무심천이 수시로 이동해 가면서 흘렀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 무심천 제방에 의해서 지금은 오늘날에 이제 청주시가 이렇게 중심지가 형성이 됐습니다. 동영상을 여기 준비했는데 시간 관계상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22년도에 그 일제강점 초기의 지도인데 여기 자세히 보이진 않습니다만 여기에도 옛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 특히 무심천 주로가 옛날 모습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남석교 밑으로 여기 그 하중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섬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지금은 완전히 이제 변경이 돼가지고, 그리고 여기 시내 가까이 흐르던 지금 원도심 지역에 가까이 흐르던 이 무심천이 지금은 상당히 멀리 한 100m 이상 서쪽으로 이동을 해서 그 변경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것도 이제 청주 연역지에 나오는 거 1924년도에 간행된 책이니까 이 당시의 그 모습을 보더라도 이와 같이 하중도도 있고 유로가 거의 비슷하게, 그리고 이제 충북선 철도가 가설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충북선 철도가 1920년에 이제 가설이 되니까 청주까지 온 거는 여기에 이제 표시가 됐죠. 그래서 이 모습이고, 그 원도심 지역에 읍성이 있었던 곳의 지형들이 아직은 읍성은 없어졌지만 그 지형상으로는 잘 남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것이 이제
20년대에 만들어진 지형도인데 위에는 청사진으로 이렇게 붙여놓고 아주 특이한 어떤 골동품상이 가지고 있는 건데 특이한 지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지형도로 돼 있고 여기는 청사진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서도 보면 비슷한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요. 원래의 그 모습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개발된 것이 정확하게 여기에 표시되고 있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파랗게 이렇게 표시한 건데 이걸 왜 이렇게 표시해놨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의도가 있었을 텐데 무심천을 여기에 이렇게 좀 변경시키면서 뭔가 그 물기를 바꾸고 볼을 쌓아가지고 아마 볼을 가두려고 했던 의도가 있지 않았는가. 근데 볼을 만들면 이쪽에 만들어가지고 물을 이쪽에 가둬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좀 하여튼 이상한 그런 모습이 왜 이렇게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지도가 하나가 발견이 됐습니다. 예, 이게 이제 같은 지도인데요. 여기에서 보면 역시 여기 자세하게 보면 이건 뭐 아주 정확한 지형도죠. 그래서 무심천에 원래 무심천 유로가 이렇게 흘러간 것이 거의 지금의 청주 기계공고를 거의 그냥 지나간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안쪽으로. 그리고 여기에 그 하중도 섬이 있고 여기 보면 지금 여기 배수지에 지금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그 배수지도 여기 그 당시는 이제 상수도요. 상수도 물 저장했던 이것까지가 다 표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흘러가는 관이 묻힌 것까지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이런 상세한 지도가 보이고 있습니다. 무심천, 청주의 참 역사의 젖줄인데 이게 불과 한 40년 전의 모습이에요. 50년 전. 저희 처가 무심천 바로 옆에서 태어나가지고 이제 석교동에서 자라고 어린 시절을 거기서 이제 지냈는데 저녁 때 되면 세숫대 하나 들고서 무심천으로 몇감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남자들은 저쪽에 가서 몇 감고 여자들은 이쪽에서 이렇게 서로 분리해가지고 그렇게 깨끗한 물이었고 그리고 모래사장이 많았고요. 근데 그거 지금은 뭐 완전히 변했죠. 그래서 이 하천이라고 하는 것이 모래사장이 지금 거의 다 이제 없어진 것을 무심천뿐만 아니라 이제 미호천에서도 볼 수가 있고 우리 세대만 하더라도 미호천에 가서 모래사장에 가서 이제 축구도 하고 뭐 야영도 하고 또 고기도 구워 먹고 뭐 이렇게 매운탕도 끓여 먹고 이런 추억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지금 거의 그 모래사장을 볼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이건 많은 이제 여러 가지 환경 변화의 요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사진 몇 가지 더 보면 이게 이제 그 책들에서 이렇게 좀 따온 건데요. 무심천에 이렇게 아이들이 뛰어노는 아마 지금 요 아이들이 우리 세대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 이렇게 완전히 발가벗고 무심천에서 몇 갑던 그런 시절이 있었던 거죠. 여기서 보면 여기서 보면 무심천 제방에 지금의 벚나무가 아니라 이렇게 수양버들 버드나무가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조선시대 때 그려진 청주읍성도라든가 이런 것을 보더라도 무심천에 있었던 나무는 전부 다 그 수양버들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아이들이 완전히 발가벗고 이렇게 노는 모습. 그리고 이제 이게 그 모충동에서 지금 찍은 모습이죠. 여기서 보면 이렇게 초가집도 보이고 이게 지금 모충동에서 시내로 오는 그 다리죠. 무심천 우암산도 보이고 시내에 그 모습들도 초가집이 상당히 많은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이건 이제 일제강점기 때 사진으로 보이는데 지금의 그 모습하고 대방이라든가 이런 건 거의 비슷한데 그 시가지 모습은 뭐 완전히 지금하고는 다른 옛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의 모습이죠. 이게 이제 몇 년 전에 찍은 거라 조금 바뀌긴 했습니다만은 완전히 지금은 이제 이렇게 하상도로도 생기고 여기서 많은 축제도 하고 하는 그런 시민 광장이 됐고 또 4월 달이면 벚꽃 축제를 하는 뭐 그런 벚꽃의 길이 됐습니다. 네, 벚꽃길이죠. 그다음에
옛날 지금 저 서문교, 지금 이 서문교는 사용하지 않는데 이게 이제 원래 인도교고, 지금의 청주대교는 철도끼리 가던 거죠. 철도끼리 가던 것을 넓혀서 지금의 청주대교가 됐고, 옛날 사람들과 차가 다니던 길은 지금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지금 밤이면 조명 시설을 해서 지금 몇 년 전에 찍은 거라 지금은 뭐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무심천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무심천 발원지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이건 뭐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어떤 분들은 강력하게 산정말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추정리 산정말, 그래서 이제 셈이 하나 있고, 그렇죠? 근데 가정면 이제 내압리를 주장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문헌 기록상으로는 어느 문헌 기록이든지 다 내압리 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정 동국여 승남 여지도서 청주 풍청도읍지, 이제 이게 보면 다 똑같아요. 호섭지 조선 환여 승남까지 1923년에 간행된 조선 환여 승남에 이르기까지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무심천이라고 하지 않고 대교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 그 문헌 기록을 보면 약간 이중적인 기록으로 되어 있어요. 본문에는 대교천, 그리고 지도에는 무심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산도 부무성, 그리고 또 본문에는 야양산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무심천도 한결같이 대교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 주 남쪽 일리에 있다. 여기 보면 원출, 적천, 유입, 오근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천에서 나와가지고 오근진으로 들어간다. 오근진은 지금 이제 까치내 쪽에 오근장 묘강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지도서하고 그 이후에 발행된 모든 책은 더 구체적으로 제주남 1, 2, 원출 문의 적천, 문의란 말이 하나 더 들어가요. 문의 적천이면 지금의 내압리 쪽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천에서 나와서 오근주로 유입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제 대동지지에는 고산자 김정호가 만든 대동지지에는 대교천 휘발령 적천 지수라고 돼 있어요. 휘발령 바로 앞에서 밑에서 흐르는 물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것 역시 내압리죠. 또 내압니다. 그래서 서북 쪽으로 흘러가서 주성역 경유에서 청주의 읍성을 지나서 서쪽으로 계속 흘러서 작천에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작천에 흘러 들어간다고, 서쪽으로 작천으로 흘러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헌 기록상으로는 산정말보다는 이쪽에 내압리 쪽에 거의 두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산정말 사진이죠. 뭐 가보신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이제 우물이 있는데 이곳이 발원지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많은 시민 단체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 내압리든 산정말이든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사실은 보이진 않지만 추정리에서 저쪽 산 쪽으로 보은군과 경계를 이루는 산 쪽에서도 얼마든지 물이 흘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정리를 지나서 이제 관정리로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마지막 한 고개를 넘어가게 되는데, 그 고갯길에서 넘어가면 그쪽은 이제 한강 수계가 되고, 넘기 전에는 이 미호천 수계가 돼요. 금강 수계가 되는 거예요. 무심천을 물론 경계해서.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경계죠. 사실은 상당산성의 서문, 미호문의 이제 그 지붕에서 보면 이쪽 그 서쪽 지붕으로 떨어지는 낙숫물은 금강으로 흘러가고, 시내 안쪽 성 안쪽으로 이 동쪽 처마로 떨어지는 물은 한강으로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연지형에 따라서 흘러가는 곳이 다르고, 그리고 그 발원지를 어떻게 보느냐는 가장 멀리 있는 것을 보느냐, 가장 수량이 많은 곳을 보느냐에 따라서 관점은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데, 어쨌거나 문헌 기록상으로는 내압리 쪽에 훨씬 더 무게를 두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여기 내압리죠. 예, 그래서 여기도 보면
주장하는 분들이 이제 무심천 발원지 뭐 그래서 기우제도 지내고 그럽니다. 여기 주장하는 분들은 또 강력하게 여기를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물이 이렇게 용출하는 이 부분이 있고, 사실은 이제 이것보다 더 위에서부터 올라오겠죠.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리고 여기 뭐 유래비도 이렇게 세워놓고 했는데 뭐 비문상에 오류가 좀 많이 있습니다. 벽대수를 벽태수라고 한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오류는 있습니다만은 거기서 이런 발원지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야기 나온 김에 대교천이라고 했으니까 대교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제 대교죠. 가끔 대교가 뭐 다 알다시피 이건 남석교죠, 당연히. 그래서 이 남석교 대교의 명칭은 신증 동국여지 승남부터 모든 그 조선시대 지리지에는 대교예요. 그냥 대교, 큰 다리. 그래서 신증 동국여지 승남 대교, 즉 정진원 전교, 정진원 앞다리. 그럼 정진원이 어디냐? 지금 제1교회 자리예요. 제1교회 자리. 제1교회가 정진원이었고, 그것이 나중에 이제 효종 때 옥천에 있었던 중영이 청주로 옮겨옵니다. 그래서 정진원 자리가 중영 자리가 돼요. 그래서 조선 후기에 와서는 청주 읍성도라든가 모든 지도에 진영 또는 중영으로 표기가 돼 있죠.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제1교회 자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정진원이 있었기 때문에 정진원 앞다리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다음에 충청도 읍지는 여기에는 남석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충청도 읍지에만. 여기는 남석교라고 되어 있는데 제주 남 성이 남쪽 성 밖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충청도 읍지에서 주목해 볼 것이 거기 역대 이제 목사들 이름들이 쭉 이렇게 이제 적혀 있는데 거기에 안정탁이라고도 있고 택이라고도 읽어도 됩니다만, 안정탁 목사에 대한 그 기록에 보면 남이라고 하는 건 남인이란 얘기예요. 남인이었고 이 사람이 남인에 속한 사람이고, 그다음에 을묘 설진 진유를 했다고 하고, 을묘년에 그 아마 가뭄이 들었던 것 같아요. 진유를 했고, 그다음에 남석교 개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석교 개건. 이게 이제 그 안정택이라고 하는 분의 청주 그에 부임한 연도를 따져보면 정확하게 청주 19년 1795년이 돼요. 그래서 1795년에 모든 어떤 분은 기록에도 청주에 뭐 수해를 입었다는 기록은 없는데 어쨌든 수해를 그때 입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석교를 개건한 것이 있고, 그다음에 호서읍지에는 묘하게 아예 그 기록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조충현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쓴 하주당 시고라고 하는 그 개인 문집인데 여기에도 석교가 나옵니다. 청주에. 그래서 가보 뭐 했는데 그 글자 하나가 안 보이고 있고요. 이렇게 택이 훼손이 됐습니다. 제주 청주진 청주진 아래쪽에 있다고 돼 있고, 남석교 비의 운하들, 남석교 비운 창어 한선제 오봉원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남아있지 않지만 남석교비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근거 없이 쓴 것이 아니라 남석교 비에 쓰여진 바에 의하면 이렇게 된 거죠. 남석교 비에 쓰여진 바에 의하면 한선제 오봉원년. 한선제 오봉원년은 우리가 뭐 너무나 잘 알다시피 기원전 57년이에요. 박격거세가 신라 건국한 해.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해에 남석교를 만들었다는 건 뭐 우리가 상상이 좀 안 되죠. 그래서 아마 오래됐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명 정진교라고 돼 있어요. 일명 정진교. 그리고 백운명월 소소. 우리가 이제 일명 정진교라고도 했고, 정진원 앞다리인데 정진원이 있으니까 그 앞다리니까 아마 정진교라고도 불렀던 것 같아요. 그리고 흰 구름과 밝은 달이 물에 잠겨서 은은하게 비친다, 뭐 이런 표현도 했습니다. 근데 낭성지에는 또 아주 재미있는 기록이 또 있어요. 이 필사본인데 이 필사본으로 된 낭성지에 보면 여기에 자세하게 소개가 돼 있어요. 그래서 대교라고 여기 돼 있고, 대교 일명 남석교입니다. 곧 옛 정진원 앞다리이다. 즉 고지 정진원 전 교야라. 그리고 이제
계면연의 큰 물로, 계면연에 아마 큰 수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큰 물로 3칸이 떠내려갔으므로 목사 최상정이 옛 모습대로 다시 세웠다. 여기에 개수한 거, 수해 난 것도 여기서 기록이고 어느 정사 기록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청주의 읍기는 용두사의 터로, 용두사 철당가 있는 용두사의 터로 절을 폐하고 읍을 세웠는데 읍의 앞이 개설되지 못하자 용두사의 스님이 이 다리를 건설하였다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봐요. 상당히 이건 굉장히 중요한 기록인데 낭성지에만 나와요. 이게 아주 그 필사본이라 잘 보이지도 않는 기록인데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서 그 최상정 목사가 개수한 연대 이런 것도 이제 나오고요. 그다음에 일제강점기 때 간행된 조선 한여승람에 보면 청남교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는 이때는 청남교. 이게 이제 1924년도에 간행된 책이기 때문에 이때는 명칭이 청남교로 바뀌어가지고 지금의 이제 그 수국동 쪽으로 가는 게 청남교죠. 그러니까 청남교가 그대로 이전해 간 거예요. 남석교가 땅에 묻히니까 청남교라고 하는 다리 이름이 그대로 더 연장이 길이 더 연장돼서 간 지금의 그 수국동으로 가는 옛날 우리가 보통 꽃다리라고 얘기하는 그 다리 이름이 지금도 청남교인데 원래는 청남교는 남석교를 이야기한 거죠. 남석교를. 그래서 남석교는 제군 남문 남문 밖에 있고 일명 남석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일명 남석교 그리고 한선제 5봉원년 가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웅춘봉 오쿠마 시오지가 쓴 대웅춘봉 여기 충북학연구소에서 예전에 이제 이 책도 한번 뭐 번역해서 다룬 적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 명성고적 편에 보면 시의 남단에 연하여 물론 뭐 일본어로 쓰여진 겁니다. 이걸 번역하면 시의 남단에 흐르는 무심천에 놓였는데 남석교라 부른다. 신라시대 한선제 5봉원년 지금으로부터 1975년 뭐 이게 이제 옛날 거니까 지금은 더 됐죠. 지금으로부터 1975년 전의 옛날에 가설한 것이다. 그 길이는 34 내지 35칸이다. 근래까지는 2층의 교각을 나타내고 있었으나 수류의 변천으로 토사에 매몰되어 지금은 겨우 그 일단을 엿볼 수 있을 뿐이다. 다리의 양단에는 높이 약 1칸의 고려견 4개가 세워져 있었지만 이게는 지금의 관사에 이게는 동궁원에 옮겼다. 아주 이게 중요한 기록이에요. 그리고 교판과 교각은 얼마나 거대한 석재로 되어 있는지 일견하여 가설 당시에 읍의 영화를 상기하는 데 충분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남석교의 모습을 아주 굉장히 자세하게 일본 사람이지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 고려견 4개가 이때까지는 분명히 있었던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개는 지금의 관사. 지금의 관사가 어디냐면 그 당시의 관사는 옛 장례가 있었던 자리 중앙공원 그 서쪽 지금 무슨 식당이죠? 그곳이 원래 관사 자리. 도지사 관사 그 당시에 지금 중앙공원이 옛날 충청북도 도청이었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2개가 옮겨져 있고 2개는 동공원으로 옮겨졌다 이렇게 돼 있죠. 네, 동공원 여기 탕산공원입니다. 이 탕산공원으로 옮겨진 것이 이제 용암사라고 하는 절에서 거기에 있었던 불상하고 이걸 다 가져갔어요. 그게 청주대학교 구내에 있는 용암사입니다. 용암사로 그 불상을 가져갈 때 여기에 있었던 고려견 2개도 같이 가져간 거예요. 근데 이 청주대학교 안에 있는 용암사를 우리 청주대학교가 매입을 하면서 그 땅을 매입하면서 그 불상도 사고 그 고려견도 함께 매입을 했어요. 제가 이제 거기는 뭐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학교에서 뭐 극구 반대했어요. 너무 비싸다고 해서 저는 뭐 이건 절대로 사야 된다고 해가지고 샀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걸 청주대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건 뭐 완벽합니다. 그래서 이 청주대학교에 와 있는 2개는 동공원에 있었던 것이 용암사를 거쳐서 청주대학교로 지금 2개가 와 있는 거고 그다음에 1개는 충북대학교에 가 있어요. 충북대학교 박물관 앞에 그 야외 정원에 하나가 있는데 많이 훼손이 됐죠. 요거는 도지사 관사에 있었던 걸 거예요. 도지사 관사에 있었던 것이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충북대학교로 갔고 근데 1개는 아직까지 못 찾았습니다. 1개는
그래서 한 개는 못 찾았는데 예, 세 개는 지금 남아 있는 거죠. 이따 보면 다른 청주 읍성 지도라든가 이런 데 보면 고려기현이 예, 지도상에도 그려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호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미호강은 뭐 발원지는 뭐 음성군 삼성면 망이산 거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명칭 문제인데 명칭은 이게 지역마다 다릅니다. 지역마다 달라요. 이 미호천만 하더라도 이제 굉장히 긴 강이죠. 그래서 지나가는 데마다 지역마다 명칭이 다 달랐던 거예요. 근데 음성에서는 아예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발원지는 지금의 그 우리 일반인들이라든가 학자든가 다 이제 음성 그 삼성면에 있는 망이산서부터 흘러온다고 그렇게 발원지를 추적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까지 이게 되는데 옛날 기록에는 음성에서는 나오질 않아요. 아주 작은 강이었기 때문에 아마 약간의 그 개울 정도였기 때문에 아예 기록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진천에서 나오는데 진천에는 우천, 지금 백곡천 있는 부분이 우천으로 기록돼 있고 그다음에 지금 더 내려와 가지고 이제 지금 우리가 농달이 있는데 이쪽에서는 이제 주천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천, 주천, 진천에서는 벌써 구간마다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요게 이제 옛날 청안년, 지금은 이제 증평군이죠. 증평군을 지나오면은 거기서는 이제 반천이라고 돼 있어요. 반천. 반천이라고 돼 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청주 쪽으로 오면서는 오근진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조금 더 그 이후의 기록에 보면 오근진 그리고 이제 작천에 대한 기록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조선 후기에 그려진 뭐 지금 수십 종의 한 3, 40종 이상의 고지도가 있는데 모든 고지도에 오근진, 작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근진, 작천 여기서는 나오진 않지만 작천 그리고 진목탄이 어디냐면 지금 강내면 한국교원대학교 그 황탄리 그 앞입니다. 거기가 이제 진목탄인데 사실은 진목탄은 거기서도 유로가 또 변경돼서 그렇지 진목탄은 지금의 오송리 3구 나도 거기 고향이에요. 내가 거기 고향인데 참나무백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참나무니까 한자로 쓰니까 진목이 되죠. 그 여울탄.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부분이 대방이 만들어지면서 일제강점기 대방이 되면서 강해면 쪽하고 지금의 이제 오송읍이죠. 강해면 쪽보다는 강내면 쪽에 훨씬 더 붙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제강점기 때 그때의 그 지명들 보면 월탄, 푸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월탄, 푸탄은 같은 말인데 뜰부자의 이제 푸탄이고 월탄은 달월자. 달여울이에요. 달여울인데 달여울을 발음이 좀 이상하게 해서 들여울 뭐 비슷하게 하다 보니까 뜰부자를 써서 푸탄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달월자를 써서 월탄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 그 마을 이름이 옛날에는 푸탄이었는데 푸탄이 마을 이름이 좋지 않다. 그리고 달여울에서 그렇기 때문에 월탄이로 해가지고 한 30년 전에 이렇게 바꿨어요. 지금은 월탄이로. 옛날에는 그 푸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내려가서 연기현에는 동진이 된 겁니다. 동진. 그래서 이제 동진은 동쪽 나루죠. 그래서 연기현의 치소가 지금의 조치원 세종시가 아니에요. 옛 연기군 남면 연길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지금 연기 향교도 있고 다 있습니다. 거기가 연기현의 치소예요. 그 치소에서 이 동진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도 안 돼요. 그러니까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주로 말하면 여기 무심천처럼 아주 가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쪽 나루예요. 동쪽 나루. 그러니까 그냥 동진이 되는 거죠. 그런데 다 모든 거에 동진이라고 돼 있는데 김정호가 쓴 대동지지에만 동진강이라고 돼 있어요. 강자 하나를 더 붙였어요. 강자 하나를. 그래서 이제 최근에 뭐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청주에서 동진강으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자꾸 이제 우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역사적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각 지역마다 그 명칭이 달랐던 거고 그래서 이제 일제강점기 때 미호강이라고 했는데
자, 여기 다음 분은 기록 하나 더 보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지도서에는 똑같아요. 여지도서에 우천, 주천, 그리고 청안에서는 반천, 청주에서는 우근진, 착천이 나옵니다. 여지도서부터 그 이후에 거는. 그리고 연기통진, 그리고 상당, 산성, 고금, 사적지, 영유라고 하는 승장이 만든 필사본 책이죠. 여기에 보면 이게 1744년에 영주 20년에 그 기록된 건데, 여기에 보면 궁예가 작강 옆에 토성을 축조하고 창구를 지었다. 작강 옆에 토성을 축조하고 뭐예요? 정북동 토성이죠. 지금의 정북동 토성을 축조하고 창구를 지었다 했는데 작강 옆에라고 했어요. 작강 옆에. 작강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 까치내죠. 지금의. 그래서 청주에서는 작천 또는 작강으로 불렀다 하는 거죠. 그리고 현지 주민들 지금의 무람동 일대, 신대동 일대 주민들은 한결같이 지금도 작강이라고 부른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 한학의 대가 청주에서는 유명한 그 이두희 선생님 이런 분들이 이제 거기가 고향인데 다 작강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네, 다 작강이라고 불러요. 지금도. 그래서 만약에 미호강의 이름을 바꾼다고 하면 청주시 입장에서는 뭐라고 바꿔야 되겠어요? 당연히 작강이죠. 당연히 작강입니다. 그래서 동진강이라는 건 뭐 저쪽에 김제에서 저쪽에 흘러가는 정읍에서 김제로 흘러가는 강 이름이 또 동진강이에요. 거기 국가 하천입니다. 이미 거기는. 그래서 지역마다 다른 것이고, 그런데 그러면 이제 미호천이든 미호강이든 이게 일제잔재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건데, 과연 이것이 일제잔재인가? 일제시대 때 미호천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 쓰여진 건 맞아요. 뭐 그건 확실합니다. 사실 더 따지고 보면 지금의 오송읍, 내수읍 다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새로운 지명입니다. 여지도서 그 이후에 청주읍지 무슨 호구총서 어디에도 오송읍 안 나옵니다. 내수읍이 안 나옵니다. 절대로 안 나와요. 그 이후에 일제강점기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미호라고 하는 것도 일제강점기에 나오는데 왜 이게 뭐 미호라고 하는 것을 왜 했는지 몰라요. 오송도 왜 저 고향이 오송인데 왜 오송이라고 했는지 모릅니다. 뭐 그 보면 다소도자 소나무 송자니까 소나무 5개가 있었다 해서 참 미호 오송 읍지라 면지 이런 거에 보면 다 그렇게 설명을 해놨는데 그냥 그 글자를 그대로 풀이한 거죠. 그러니까 그건 모릅니다. 사실은 내수도 모르겠고. 그래서 미호도 모르겠는데 다만 미호는 약간의 근거가 있어요. 뭐냐면 공역도라고 하는 1800 막 지나서 순조 때 만들어진 지도책인데 여기에 이 동진 위에 여기 동진이 있어요. 여기에도 동진이 표시되어 있고 동진 바로 위쪽에 미곶강이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미곶강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서 지금 이제 미꾸지 하고 막 뭐 그것이 이제 어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 있잖아요. 근거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미곶강이라고 썼는데 순수한 우리말로 이제 쓴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썼겠죠. 그래서 미곶, 미꾸지 뭐 이렇게 해서 아마 그 근거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비록 일제강점기에 미호, 뭐 오송, 내수 등등 이런 뭐 여러 가지 새로운 지명이 만들어졌지만 그것이 어떤 뭐 일본을 찬양하거나 일본 천황을 뭐 찬양하거나 그런 어떤 의도가 아니었다고 하면 그냥 일반적인 우리 지명을 가지고서 새롭게 해석을 해서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그것이 꼭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용어라고 해서 우리가 일제잔재라고 볼 것이냐 하는 데는 의문이 생깁니다. 일제강점기에 태어나서 이름 지어서 호적 올린 사람들은 다 일제잔재예요. 그렇게 따진다면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자, 여기 이제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좀 빨리 가겠습니다. 청주목 지도죠. 여지도서에 나오는 지도인데 이게 지금 지도가 약간 좀 확대가 심하게 되다 보니까 여기 청주 읍성 이렇게 나오고 여기에 공림수 여기에 작천이 나옵니다. 여기 흐릿한데 여기 작천이라고 쓰여져 있고요. 여기 오근진이라고 여기 쓰여 있습니다.
예. 여지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청주읍성도 하면 다 아는데 청주읍성도가 어디에 실린 지도인지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지도라고 하는 책 속에 껴 있는 거예요. 이 여지도라고 하는 책은 뭐 많은 분들 아시겠습니다만은 전라남도 구례군 토지면 5mm 문화유시 종택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고 돌아가신 유종숙 씨라고 있었는데 그분이 살아계실 때 내가 가서 사진을 다 찍어 왔어요. 그분이 이제 여러 번 그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그 도둑이 아니라 강도죠. 사실은 고소 뺏어가려고 강도가 여러 번 들어가지고 이분이 쇼크를 받아가지고 제가 여러 번 만났을 때 이분이 정신이 왔다 갔다 했어요. 약간 흐릿하고 기억도 약간 좀 이렇게 약간 상태가 좀 안 좋으실 그런 때였었는데 거기에 수없이 많은 책들이 도둑들이 도굴꾼이죠. 그냥 골동품 뭐 수집해 가는 사람들이 강도 짓을 해가서 책을 엄청나게 가져갔어요. 1만 권의 창소가 있었다고 하는 건데 실제 그 목포대학교에서 조사했을 때 1만 권 창소는 다 없어졌고 불과 몇백 권밖에 조사를 못했어요. 근데 옛날에 원래 한 1만 권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이 여지도가 있는 거예요. 다행스럽게. 그래서 이 여지도에는 다른 뭐 여지도처럼 천하도 나오고 이제 우리나라 동국지도 우리나라 지도 나오고 우리 팔도지도 나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맨 끝에 세 장의 그 지도가 덧붙어 있어요. 그 세 장의 지도가 뭐냐면 서원지도, 청주읍성도, 상당산성도예요. 근데 다른 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 보통 여지도하고 똑같아요. 뭐 중국지도 나와요, 물론. 중국지도, 천하도, 또 우리나라 지도. 우리나라 지도에 이제 그 8도 각각 따로따로 해서 이렇게 여러 첩으로 접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건데 맨 끝에 세 장의 지도가 덧붙었는데 청주에 관련된 거예요. 상당히 그런 의미가 있죠. 이분이 청주하고 깊은 인연을 갖고 있는 분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서원지도예요. 그래서 이 지도를 보면 여기 청주의 옛 모습들이 그리고 그 옛날 면리에 다 나오고 잘 안 보이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여기 청주읍성도 상당상동도가 나와요. 자, 이 지도는 이따가 이제 청주읍성을 보면서 조금 더 자세히 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지도 이따가 나오는데 지금 미리 다 얘기를 하겠어요. 일반적으로 이 충북대학교에서 그 발굴조사 상당산성 발굴조사 보고서라든가 이런 데 모든 그 기록에 보면 연구소를 보면 이 청주읍성도가 그려진 것이 영조대라고 다 돼 있어요. 저는 영조대가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유이주라고 하는 사람이 본래는 그 대구 사람인데 그 구례에 가서 그 큰 집을 짓고 지금 이 운조로라고 하는 종택을 만들어요. 그건 뭐 확실한 사실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증손자 정도 되는 유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유옥이라고 하는 사람이 충청도 병마절도사 우후벼슬을 했어요. 우후벼슬을 했어요. 그곳이 1830년 전후가 돼요. 순조연간이에요. 순조연간. 그리고 그때에 마침 청주가 어떤 변고에서 청주목이 서원현으로 강등이 됐어요. 그래서 저 지도에 보면 청주목 지도라고 하지 않고 서원현 지도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서원현으로 강등됐을 때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요. 유옥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딱 연관되면 그 유옥은 청주에서 상당산성에서 병마절도사는 여기 청주읍성대에 있고 지금 중앙공원에 있었고 우후는 상당산성에서 근무한 거죠. 그래서 상당산성에서 한 2년 정도 이렇게 근무하면서 청주하고 깊은 인연을 맺었기 때문에 청주에서 지도를 가져간 거예요. 자기가 직접 그리지 않았겠죠. 누굴 시켜서 그렸던지 누가 그린 걸 가지고 있었던지. 그래서 가지고 와가지고 여지도라고 하는 책을 이렇게 편집하면서 맨 끝에 그걸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서원현지도 상당산성도 청주읍성도 이렇게 나온 거다. 그래서 이거는 유이주가 만든 게 아니고 유옥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거고 영조 때가 아니고
영조보다는 훨씬 더 후대인 순조 때에 6억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다. 그리고 목포대학교에서 그 운조로 고문원 조사한 보고서에 의하면 운조로에 있는 그 한 만여 권에 이르는 책들을 대부분 6억이라고 하는 사람이 수집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이주라고 하는 사람은 그 집을 창건한 사람이지만 그보다는 뭐 창건하기에 바빴겠죠. 그런데 그때 뭐 창건할 때마다 만 권의 책을 모은다는 건 쉽지 않았을 거고, 그 후대에 와서 증손자 책이 점차 물론 뭐 쌓였겠지만 유이주라고 하는 사람이 대부분의 책을 수집한 걸로 돼 있는데, 그래서 여지도 그리고 청주읍성도도 저는 순조 때 1930년 전후에 1830년 전후에 제작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호서전도 청주목지도에도 이렇게 나오고, 뭐 빨리빨리 보겠습니다. 호서읍지 청주목지도에도 청주 모습이 보이는데, 여기에 보면 남석뷰가 그려져 있어요. 이쪽이 남쪽입니다. 그다음에 이쪽이 북쪽인데, 읍성에 여기 감옥이 있고, 여기 무심천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남석뷰가 그려져 있고, 여기에 흐릿해서 잘 보이진 않습니다만은 요 글씨 세 글자는 무성천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성천, 무성할 무자, 성성, 개성자, 내천자. 그래서 무성천이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심천이라고 하는 지명은 여기 지역 주민들은 무성천이라고도 불렀다. 무성뚝이라고, 지금 석교초등학교 옆 길을 옛날에 무성뚝이라고 했거든요. 그런 거 보면 무심천은 이 지역 주민들은 그냥 무성천 이렇게 불렀. 그래서 이제 여러 이제 심천, 무심천, 뭐 불교의 용어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심천도 사실은 삼수변이 있는 심천이에요. 물 이름 심자입니다. 중국에서 많은 그 지명을 우리는 따와요. 그래서 물 이름 심자를 떠서 심천이 된 건데, 삼수변이 언젠가는 떨어져서 이제 심천이 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제 깊을 심자를 쓰는데 깊이는 뭐가 깊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불교 뭐 용화사가 있어가지고 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무심천이라고 했다. 불교 용화다 이렇게 하는데, 조선 후기에 절 하나도 없었어요. 고려시대 때까지는 있었는데 조선시대 때는 절 한 개도 남아있지가 않았었습니다. 지금 용화사 1902년에 새로 창건된 거예요. 이건 이따가 또 다시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청주군읍지 이런 것이 나오는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모든 지도에 북수가 나와요. 복림수라고도 표현되어 있고 북수라고도 표현되어 있는데, 청주에는 북수, 남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북수는 지금의 운천동에서 신봉동에 이르는 지역, 여기에 이제 북수가 있고, 여지도서에는 복림수라고 돼 있는데, 거기 해설해 보면 복림수는 복림대군의 잠저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한자로 복림 똑같다 보니까 갖다 붙인 거예요. 복림대군이 왜 거기 청주에 와 있어요? 말도 안 되지. 정사의 기록에 전혀 없는데, 더군다나 복림대군이 청주에 왔으면 왕조실록에 당연히 나오죠. 그 중요한 인물인데, 전혀 그건 사실이 아니고 한문이 똑같다 보니까 그냥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다 그냥 그 옛날 기록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걸 해석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그대로 쓴다는 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복림수는 모든 지류의 복림수 또는 북수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굉장히 지금 남았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늘 합니다. 이 경상남도 함양에 가면 상림이라고 하는 인공조림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채치원이 나무를 심었다 이렇게 거기서는 이제 알려져 있는데, 천연기념물이죠. 인공조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곳곳에 비보림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비보림으로 청주에도 북수를 만드는 것인데, 이게 이제 일제강점기에 저기 없어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왜 지금의 원도심 지역이 원래부터 여기가 이제 원도심이고 옛날 중요한 치소였다고 한다면, 저런 인공조림을 지금 원도심에서 조금 더 가까이, 지금의 어떤
저 주성초등학교에서 한 청주중학교 정도 요 자리에다가 인공조림을 해야 될 텐데 조금 더 멀어요. 지금 저 신봉동 쪽이면 그런 걸로 봐서는 저 인공조림은 상당히 오래된 것이고 그 운천동 신봉동 일대에 중요한 시설이 굉장히 많았다. 절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숫자는 숲 숫자가 아니라 늪 숫자예요. 늪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거기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서원 8경에도 들어가기도 하고 또 조선 말기까지 일제 강점 초기까지. 그런데 어쨌든 그것이 지금까지 있었다고 하면 청주에 아주 명물로 돼 있었을 텐데 그걸 다 없애버리고 농토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농토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흔적조차도 남아 있지 않죠. 그다음에 상당현 뭐 이렇게 해서 역사 하는데 이건 뭐 많은 얘기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청주 상당현이죠. 상당현은 최초의 청주의 지명입니다. 최초의 지명이에요. 기록상으로. 그래서 청주에는 그 이전에 틀림없이 이제 사만 시대에 어떤 소국이 틀림없이 있었을 것이고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런 기록상으로는 뭐 알 수가 없고 백제의 상당현이라고 했는데 사실 여기 현이라고 하는 말에 의미를 두고자 합니다. 백제 시대 때는 또 통일신라 시대 때까지도 군현제도가 실시가 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의 군현제도가 실시된 것은 고려 성종 때에 이르러섭니다. 군현제가 없었어요. 근데 청주에만 유일하게 이 상당현이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특별한 의미를 갖고 아마 후대 기록이다 보니까 이렇게 붙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현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상당이라고 하는 지명 요거는 중국 전국 시대 때 조나라 한나라 이렇게 그 삼국이 싸울 때가 있었어요. 거기에 상당군이라고 있습니다. 한자까지 똑같아요. 그래서 심하게 그 삼국 조나라 한나라 뭐 위나라인가 하여튼 그렇게 해서 국경 지역이 있는데 거기 속한 거는 한나라에 속합니다. 전국 치중 가운데 한나라이죠. 한나라에 속했던 한 개 지명이 상당군이라고 나와요. 지금도 중국 산서성에 어느 시에 상당구가 나옵니다. 지금 거기 상당구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따왔고 이 삼국 간의 치열한 격전지가 벌어진 지역인데 그것이 이 청주의 지명으로 아마 차용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이후에 이제 뭐 낭자곡성, 낭성 뭐 다 이런 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상국제 때는 궁예 세력권이었는데 상당 산성 고금 사적기에 보면 분명히 궁예 얘기가 나오고 지금 전북동 토성도 궁예가 축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문화재 안내판이라든가 모든 청주 시지라든가 이런 거 보면 전북동 토성은 백제 초기 2세기에 아주 초기에 만들어진 거라고 되어 있는데 일부 학자는 이건 후삼국 시대로 봐야 된다는 설도 있습니다. 정식의 논문으로 나온 건 없어요. 정식의 논문으로 나온 게 아직은 없는데 우리가 여러 이제 대화 속에 이거는 시대를 훨씬 더 떨어뜨려 봐야 된다. 이렇게 보는 설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그 평지에 있는 방형토성인데 이 방형토성은 우리가 고고학적으로는 중국식 성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성은 그 부정형이에요. 자연지형을 그대로 이용해서 이렇게 쌓고 아주 그 중요한 왕궁 정도, 보성 정도만 몇 개만 이렇게 그 방형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고구려에서도 국내성이라든가 또 그 평양으로 이동했을 때 안악궁성이라든가 이것이 이제 그 토성이고 백제에서는 이제 그 지금 풍납동 토성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공주라든가 사위로 갔을 때는 방역 토성이 아니에요. 완전히 자연지형을 이용한 삐뚤삐뚤한 그런 성으로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후삼국제 때 지역에 많은 이제 호족 세력들이 할거하면서 호족 세력들이 자기의 거의 그 지역에서는 왕이나 뭐 마찬가지로 군림했던 세력이기 때문에
이들이 자기의 거점 성을 만드는데 중국식으로 만드는 거죠. 중국의 모든 읍성은 방영이기 때문에 이때 궁에도 이제 청주를 거점으로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나중에 철원으로 가게 되죠. 철원에 지금 그 비무장지대에 궁예가 만든 그 도성이 잘 남아 있습니다. 지금 전망대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지금 북한 지역이에요. 북한 지역인데 이렇게 있다 보면 성터가 그대로 나오고 완전하게 방영 토성이죠. 그래서 그거하고 연관지 이룰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그 충북에는 지금 충주에 있는 견학리 토성이라든가 또 음성에도 지금은 아파트 단지가 생겨가지고 없어졌는데 음성군 여기 청주 쪽에서 가다 보면 초입에 좌측에 보면 아파트 단지가 생긴 데가 있어요. 거기가 원래 그 방영 토성이 있던 지역입니다. 근데 충주에 있는 거나 음성에 있는 거나 이건 다 후삼국시대 때 겁니다. 아무것도 안 나와요. 삼국시대 때 이런 유물 전혀 안 나옵니다. 근데 실제 그 정북동 토성에도 유물 자체로는 여기 이제 하천변이다 보니까 돌도끼 화살 쪽 이런 것도 나왔어요. 돌로 만든. 근데 그거는 토성하고 관계 없는 그 이전에 어떤 사람들이 남긴 유적이라고 봐야 되고 토성하고 직접 관련된 유물 중에는 그리 오래된 것은 남지 않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사실 재검토해 봐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조선시대 때 이제 양광도의 개수관이 됐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고려시대 때 여기 보면 다 양광도라고 돼 있는데 양광도는 지금의 경기도 양주, 그다음에 광주에서 한 글자씩 떠가지고 양광도예요. 양주의 그 지역이 어마어마하게 넓었습니다. 지금 양주, 남양주 뭐 일대 다 그 구리치, 뭐 의정부시 다 그 양주예요. 그 양주 땅이 엄청 넓었고 이제 그 밑에는 광주인데 거기서 합자씩 따서 양광도가 됩니다. 그래서 조선 초기까지도 양광도 잠깐 돼 있었는데 태조 이성계에 의해서 이제 조선이 개국하고 수도를 지금 서울로 잡으면서 도성이 옮겨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서울이 환성부가 되고 그전에는 이제 남경이었다가 한성이 되고 그 둘레 땅을 경기도라고 합니다. 경기도. 그래서 서울 경자에 그 땅 이름 기자, 서울 땅 이름 기자죠. 그러니까 경기도는 서울 땅이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양주하고 광주는 다 경기도에 들어가요. 근데 경기도에 들어가니까 그 이름을 바꿔야 되겠죠. 그 이름을 바꾸다 보니까 조금 더 내려와서 중요한 도시 충주에서 청주에서 한 글자씩 따가지고 충청도라고 하는 말이 만들어지는 거죠. 사실은 옛 기록에 보면 충청도가 아니에요. 충주 청주도입니다. 충주 청주도. 충주 청주도예요. 길도자죠. 이거는 충주 청주 가는 길이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중국에도 송나라 때도 보면 지금의 우리나라의 도에 해당되는 명칭이 로로 돼 있어요. 길로자. 길로자로 돼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로자를 쓰지 않고 도를 썼어요. 근데 중국에서는 지금은 이제 살필 성자 성이라고 쓰죠. 그 이전에 보면 노자를 썼습니다. 근데 그런 비슷한 것이 우리나라에는 도를 쓰면서 충주 청주도, 경주 나주도, 경주 상주도, 경상도가 되죠. 그래서 충주 청주도에서 이제 주자를 빼고 이제 줄이다 보니까 충청도 이렇게 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그 지역을 다스리는 길이 그만큼 중요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길을 통해서 그 지역을 다스렸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강원도, 뭐 강릉, 원주도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쭉 내려가 가지고 여기에 청주진이 이렇게 설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1908년에 청주로 관찰부가 이전했고, 이거 뭐 너무나 잘 압니다. 야반도주 하다시피 충주에 있었던 도청이 청주로 오게 되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오늘날에 도청 소재지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1946년에 청주읍이 청주부로 성격이 됐는데 오늘날 시라고 하는 명칭이 그 당시에는 전국적으로 다 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청주부. 그래서 이제 부라고 하는 것이 시라고 하는 명칭으로 바뀌다 보니까 49년에 청주시가 된 거고, 뭐 전국적으로 똑같이 이제 시가 된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청주청원 통합됐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청주목 박리를 그냥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어요. 청주는 지역이 워낙 넓다 보니까 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면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냥 면 이름만 보면 동쪽에는 동주내면, 시내에서 가까운. 그래서 나중에 일제시대 때는 사주면이 나오죠. 동주내면, 서주내면, 북주내면, 남주내면. 요걸 합치다 보니까 사주면이 되는 거예요. 시내 쪽은 사주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쪽으로는 산내 일면, 산내 이상면, 산내 이하면, 산내 일면, 청천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낭성, 내수, 그다음에 미원 쪽이 되죠. 그런데 여기 청천면이 뭐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큰 지역인데 이게 1914년도에 행정 지역 통폐합에 의해서 이제 계산고로 넘어가 버리는 바람에 원래 청주 땅이었다가 지금 계산고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동북 지역에는 산이 이면이 있는데 지금의 북이면 지역이죠. 여기에 이제 19개 리, 그리고 남쪽에는 남주내면, 남일 상면, 남이면, 남차이면, 주안면. 여기서 봐야 될 것이 주안면입니다. 주안면은 지금의 저쪽에 그 금강, 지금 대청댐 건너편에 있는 거예요. 지금 대덕구입니다. 대덕구. 대덕구에 있는 것이 청주 땅이었던 거예요. 이걸 월경지라고 합니다. 월경지. 경계를 벗어나 있는 지역을 월경지라고 하는데 덕평면하고 이게 두 개가 월경지가 있었어요. 지금 다 이제 대전 광역시로 편입돼 있죠. 그래서 주안향이라고도 나오고 주안면이라고도 이제 나오는데 이거는 대대로 고려시대부터 초단 말기까지 계속 이거는 청주에 속했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청주가 엄청나게 넓었던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서쪽으로 가면 서주내면, 서강내 1면, 서강내 2면, 서강이 1면, 서강이 2면, 수진면, 덕평면. 자, 여기는 이제 주로 강서, 오송, 강내 이쪽이 됩니다. 옥산면.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것이 수신면이 있는데 수신면이 상당히 넓은데 이게 1914년도에 천안시로 천안구로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수신도 원래 우리 청주 땅이었던 거죠. 그리고 덕평면. 덕평면은 세종시 소정면 일대인데 여기에는 다가요. 이것도 월경지입니다. 저쪽에 지금 세종시에서 공주 가는 쪽에 있었던 건데 이게 청주 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월경지가 두 개 있었고 또 북쪽으로 가면 북주내면, 북강내 1면, 북강내 2면, 북강이 1면. 그래서 저쪽에 이제 오창, 북이면 쪽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뭐 편호가 12,749호, 뭐 남자는 2만여 명, 여자도 2만 뭐 1,000여 명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김효년의 창적에 따랐다라고 이렇게 딱 아주 써 있어요. 김효년이 영조 35년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청주의 어떤 영역이라 하는 것이 지금 청주 청원 통합이 돼가지고 서울의 1.6배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넓었던 거예요. 다 옛날 땅 다 가지고 있었던 건 지금의 서울의 2배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문의면은 여기서 빠진 거예요. 사실은 문의현은 또 따로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문의현은 그렇게 지역이 넓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형승주에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형승주에 보면 동남지 집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승인 시에 보면 그래서 동남쪽에 우리나라 동남쪽에 모든 물산이라든가 사람이라든가 이것이 집단하는 곳 모이는 곳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민대지조 지대민조 참 지대민조 이거는 이제 노숙동의 향교지에 나오는 건데 그래서 땅이 넓고 인구가 조밀하다 하는 어떤 제형이기도 하고 이제 형승조에도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도 아마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용어가 아닌가 싶어요. 청주를 상징하는 말로. 그다음에 이제 경양 요광이라고 하는 것도 나오고 하는데 이 지역이 넓고 인재가 많으므로 실로 다른 고을에 가히 비할 바가 아니다. 뭐 이렇게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의현에는 이제 간단하게 동서남북으로 보면 동쪽에 동면, 서쪽에 서일도면, 서이도면, 서삼도면. 이게 지금 현도면하고 그쪽이고요. 북왕면 일대고 남쪽으로는 남면, 북쪽에는 북면, 읍면, 읍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 동면, 서면, 남면, 북면 그리고 읍내면 이렇게 돼 있는데 일부 사람들이 지금 청주의 그 강내면, 강해면, 북일면, 북이면, 뭐 남일면, 남이면 이것이 전부 다 일제잔재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일제잔재가 아닙니다. 사실은 이게 굉장히 이 박리제도가 만들어진 것이 임진왜란 이전이에요. 임진왜란 이전이기 때문에 이 박리제도는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전국에 이제 박리제도가 실시되면서 면이 만들어지면서 면 이름을 갑자기 지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방위에 따라서 북면, 서면, 동면 이렇게 된 거예요. 다 똑같아요. 저 뭐 청안면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요. 옥천고도 군동면, 군서면 뭐 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군동면, 군북면, 군서면, 뭐 군남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방위에 따라서 면을 나눴다. 그러니까 이게 재미는 없죠. 사실은 재미는 없는데 그 당시로서는 어쩔 수 없는 방법. 나눠야 되니까. 근데 청주는 워낙 넓다 보니까 북면, 남면 이게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방이 1면, 2면 막 그것도 1면에서 상면, 하면 막 이렇게 해서 막 더 많이 쪼개게 되는 거죠. 인구가 많고 또 지역이 넓다 보니까. 여기서 시간이 얼마 안 되는데 용산 철당관하고 용화사에 대한 얘기까지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 뭐 여기 가까이 있고 이거 안 보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테니까 이 신증 동공자실만 견치연역 쪽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동장이라고 나옵니다. 이 동장 다시 한번 줄여서 보면 여기 동장이 나오는데 제주, 성내, 용두사, 사패, 이장제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걸 해석하면 구리도대, 읍내, 읍성내, 용두사에 있다. 절은 이미 폐허가 되었고 돛대만 남아 있는데 높이가 10여 장이다. 세상의 전하길 처음 고을을 세울 때 술사 점쟁이가 말하길 이것을 세운 것은 행주의 형세를 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주형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동장이라고 표현한 것 자체도 이게 구리도대라고 표현한 거예요. 근데 이미 이제 용두사는 절이 없어지고 그것만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청주의 읍성을 보면 읍성의 한 가운데 이제 이게 용산의 철당관이 있는 거 아니에요. 위에서 보면 영락 없는 이제 배의 돛제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청주가 이제 행주형이다 이런 것이 나오고 여기에 사람들이 자꾸 이야기를 더 스토리텔링 해가지고 붙여요. 청주는 행주형이기 때문에 우물을 파지 않았다. 우물을 파지 않았다는 게 말이 돼요. 세종실록 지리지에 보면 청주에는 청주 읍성 내에 우물이 13개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청주 읍성도 구례 운주루에 있는 청주 읍성도에도 우물이 다 표시되어 있어요. 거기에 우물 정자로 써 있죠. 그 사람이 살려면 우물이 없이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물이 있어야지 마을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주는 행주형이기 때문에 우물을 파지 않았다. 우물을 파면 밑에 이제 구멍이 뚫려가지고 배가 침몰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엮은 것들이 꽤 있어요. 이거는 사실 자꾸 좀 비약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거나 이 통일신라 시대 때부터 고려 광종 때 그리고 그 이후까지 어느 기간 동안에는 용두사라고 하는 큰 절이 있었던 거예요. 저 돛대에 뭐 지금 용산 철당간 크기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큰 절이 있었음을 증명해 주고도 남죠. 그래서 읍성이 언제 만들어졌는지는 사실 아직도 뭐 이
이 성광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정확하게 이야기를 못합니다. 아직도 정확하게 이야기는 못하고, 다만 통일신라 시대 때 경동왕 때 그때는 이제 서원경이죠. 서원 소경에서 서원경으로 이제 소자를 빼게 되는데, 그러면서 서원경성을 쌓았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그 서원경성이 어디냐? 나는 우암산에서 시내 쪽으로 쌓은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암산이 상당산성보다는 훨씬 더 그 이전에 중요해서 시내에서 가깝고, 그것도 뭐 유물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요것이 이제 고려 태조 왕건이 청주 다녀가면서 청주에 나성을 쌓아주는데, 요때 이제 확대가지고 지금 시내 쪽으로다가 더 연결되지 않는가. 그 이전에 삼국시대 때라든가 이런 때는 이제 그 전쟁에 대비해가지고 전부 다 산에만 쌓는데, 이제 도읍지라든가 어떤 지방의 주요 도시는 시내 쪽으로 이제 슬슬 내려와요. 이제 전쟁이 이제 많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시내 그 평지에다가 읍성을 쌓았고, 그리고 배후에 산성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구조로. 그래서 이제 청주 읍성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통일신라 시대 때는 대략 우암산, 그리고 고려 초기에 태조 왕건이 쌓았을 때는 우암산에서 지금 시내 쪽으로 남문도 북문도 일대, 지금의 원도심지요, 그리고 슬쩍 더 내려왔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저게 또 하나의 걸림돌이, 용산시 철당가는 광종 때 만들어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게 또 조금 정확하게 맞지는 않아요. 그래서 같이 공존했느냐 이런 건 할 수 있고, 그런데 고려 말에 가서는 읍성에 대한 기록들이 기록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청주에 물난리가 나가지고 남문을 치고 들어와가지고 북문으로 물이 빠졌다. 그럼 몇 가구가 침수됐다. 그리고 성 안에 물이 가득해가지고 뱀이 둥둥 떠다니면서 나뭇가지에 칭칭 감고 소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나무를 칭칭 감았다, 뭐 이런 기록들이 나오거든요. 이런 걸 보면 고려 말에 확실하게 청주 읍성이 있었던 건 뭐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공민왕이 그 홍건적의 난을 침입을 피해 가지고 안동까지 피난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제 청주에서 한 2달 가까이 이렇게 머무르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여기서 과거 시험을 치른 것이 또 여기 망선루하고 이제 관련이 돼 있잖아요. 근데 그때의 기록을 보면 무지개가 떴는데 내성을 넘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내성을 넘지 않았다. 무지개가 떴는데 아마 비가 오고 나서 무지개가 떴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무지개가 내성을 넘지 않았다. 그러면 내성과 해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왕이 여기 왔을 때 정확하게 그 자리가 지금의 중앙공원인지 지금의 옛날 청원군청 자리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읍성이 있었고, 거기에 아마 성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그러다가 이제 조선시대로 넘어와서 성종 때 기록에는 이제 자세하게 나오죠. 읍성이 이제 축조되고, 그리고 가뭄 때 지금 농사철이니까 더 있어야 더 좀 기다렸다 쌓자, 이런 내용들도 나오고, 그리고 또 기록에는 있다가 다 나오는데 그냥 말로 다 하고 말겠어요.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재밌는 기록이, 청주성을 쌓았는데 5년이 지났는데도 성이 하나도 무너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상을 줘야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번 이 태풍 때 남한산성도 상당히 많이 무너졌는데, 옛날에도 아마 큰 비 때 이런 때는 당연히 많이 무너졌을 거예요. 뭐 당연히 무너지겠죠. 근데 그 예전에도, 지금도 그렇게 무너지지만 예전에도 성이라고 하는 것이 뭐 가옥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많이 무너지고, 세월이 가면 무너지고 할 텐데, 상당산성도 뭐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영조라든가 숙종이라든가 영종, 그 이후에 순조 때도 계속적으로 이제 보수가 이루어지면서 오늘날에 지금은 이제 남아있지 않지만 청주 읍성이 남아있었고, 상당산성도 수없이 보수하면서 상당산성이 남아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제 지금 용산시 철당간 얘기하다가 옆으로 잠깐 샜는데, 이 1872년에 그려진 청주목 지도에도 보면 여기에
단간이 그려져 있어요. 이 사진을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여기에 단간이 그려져 있습니다. 용사지 철단간이 아주 떡하니 그려져 있어요. 네, 여기 남석뷰가 그려져 있죠. 남석뷰가 그려져 있고 여기 무심천입니다. 여기 복림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다른 지도에는 복림수가 무심천 이쪽 서쪽에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여기에 불상이 여기 이제 그 용사지 철단간하고 읍성 표시된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여기에 그 불상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다가 용화사 불상 보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철단관은 우리나라에 3개가 남아 있어요. 용사지 철단관, 공주 갑사 철단관, 안성의 칠장사 철단관. 요거 근데 조선시대 겁니다. 요거는 상당히 늦은 시기 거고, 우리가 이건 다 아실이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철당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국보 41호로 지정된 거죠. 사실 지금 A형적인 걸로만 본다면 용사지 철당관보다 해룡산에 있는 갑사 철당관이 A형적으로 더 좋아요. 잘 남아 있어요. 원형대로. 근데 그거는 보물이고 이거는 국보입니다. 국보라고 하는 건 보물 중에서 더 중요한 걸 국보로 정하도록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왜 더 잘 남아 있는 그 갑사건 보물이고 이건 국보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철당기가 있기 때문이죠. 철당기가. 그래서 아주 자세하게 이 내력을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길게 나왔는데 이 김해죽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쨌든 있고 이 사람이 병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러러 빌길 경원이 철당을 만들고 조아려 맹세하기를 사찰을 창엄하게 꾸밀 것이라 했다 해서 이 사람이 판관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완성을 보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병들어 죽게. 그러니까 자기 소원을 사실 용서에 빌려고 했던 건데 소원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판관도 못 세우고 죽었습니다. 근데 이 뜻을 사촌인 이 김희라고 하는 사람이 이어받아 가지고 이것을 다 완성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세하게 용사 철당기 그다음에 세 번째 통이라는 거 너무나 잘 봅니다. 여기서 보면 김예종, 김희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김예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주리호가 향력 관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고을의 호족이며 지체가 높은 집안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작 시기는 정확하게 준풍 3년 다 아는 사실이죠. 그래서 고려광동 13년 서기로는 962년이라고 쓰여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준풍이라고 하는 것은 정사의 기록에는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데 여기에만 연호를 썼다고 하는 거 나온다고 하는 거. 네. 그다음에 이제 크기를 알 수가 있어요. 이 본문에도 보면 30단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네, 30단. 그다음에 60척. 그리고 이 통도 1, 2, 3번을 매겨놨어요. 만들 때. 올리는 순서를 보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10단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지금 몇 단까지 남아 있어요? 20단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10단이 더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도 하나의 또 스토리텔링, 지금 사람들이 하는 건 아니겠지만 대원군이 경복궁을 중건할 때 전국에 있는 철을 다 모았다. 그래서 용사 철당관을 위에 있는 걸 10개를 떼어갔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이렇게 적힌 책들이 꽤 있습니다.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가져가려면 다 가져가죠. 왜 위에 있는 거 10단을 어떻게 떼어가요? 말도 안 되는 거고 언젠가 이렇게 자연적인 훼손에 의해서 없어졌다라고 보는 것이 순리겠죠. 예. 어쨌든 지금보다는 훨씬 더 높았다는 거.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 청주시 다 1층집이잖아요. 한옥 기와집이든 초가집이든 다 1층인데 이거보다 쭉 높이 올라갔으니까 아마 엄청나게 볼거리로서는 장엄하고 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허원 8경에 들어가죠. 참고로 석당관도 우리나라에 3개가 남아 있는데 전라도, 나주, 담양 그리고 양산, 통도사에 이렇게 하나가 남아 있어서 석당관도 이렇게 3개가 남아 있고 목당관은 당연히 단 1개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목당관은 썩어서 없어지니까.
예, 이렇게 이제 밑에 모습이고, 여기 보면 밑에 뭐 다 보셨을 거예요. 여기 보면 구멍이 뚫려 있고 한쪽에는 구멍이 뚫려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간 지주는 황종 때, 고려 황종 때, 지금의 용두사지 철단간은 고려 황종 때 새로 만들어진 거지만 지주로 봤을 때는 통일신라시 때 거라고 하는 거죠. 그 지주의 양식은 통일신라 겁니다. 그러니까 한 개는 통일신라 시대 거고 한 개는 고려 황종 때 새로 만든 거예요. 새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신라 시대 때부터 이 용두사라고 하는 절은 있었다. 그러니까 서원 소경 시절이죠. 이때 분명히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밑에 하나가 깔려 있어요. 받침돌로. 깨지니까 이것을 버리지 않고 밑에 받침돌로 그냥 쓴 거예요. 여기도 구멍이 뚫려 있고 여기도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근데 이쪽 반대편은 구멍이 안 뚫려 있어요. 그냥 쭉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걸로 봤을 때는 처음에는 목단간이었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 구멍은 요 구멍은 여기도 구멍이 있고 여기도 구멍이 있는데 요 구멍은 목단간일 때 필요해요. 이게 철단간이다 보니까 이 구멍이 필요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쭉 올리고 위에만 고정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아마 처음에는 목단간이었다가 김혜종이 이렇게 새로 세우면서 철단간으로 바꾸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서원 8경이 나오는데 상당산성, 금천 지금 3-4개월, 그다음에 제월, 선루는 이제 망선루죠. 그다음에 복림수 나오고 석교, 석구, 남석교, 예, 석구. 그다음에 동장 철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동장은 용사의 철단간이죠. 철단간의 맨 꼭대기에 학이 아마 장식이 됐던 것 같아요. 학이 앉았다는 얘기인지 거기에 무슨 장식이 있었던 건지는 확실치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예를 보면 용 장식은 있어요. 근데 봉황 장식도 있습니다. 용이나 봉황 장식을 해요. 그게 이제 오늘날 국기 개양대처럼 도르래가 거기에 달리는 거죠. 그래서 쭉 깃발 올려야 되니까. 그래서 그 깃발 나는 그 꽃대 끝 장식을 용으로 하거나 봉황으로 하거나 둘 중에 하는 거예요. 근데 봉황으로 했다고 한다면 학이라고 또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표현한 것인지 그냥 시적으로 표현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용두사라고 하는 절 이름을 가지고서 용두가 장식됐다라고 이제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은 해요. 근데 절 이름을 절 안에 있는 어떤 그 조형물에 가지고서 절 이름을 정하겠는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저는. 예. 예, 여기까지 할게요. 예, 용화사 이 불상이 이 시내 곳곳에 많이 흩어져 있었던 거예요. 시내 곳곳에. 예, 지금 보면 미륵전 저기 네 이제 3개만 옮겨놓고 옆에 새로운 건물 져가지고 4개는 따로따로 작은 것들은 옮겨놨는데 이 불상들은 아까도 이 지도 이거는 아까 나왔다. 이 지도를 보면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지도인데요. 여기에서 보면 여기에 이렇게 석불이라고 쓰여 있고 불상이 3개가 그려져 있습니다. 3개가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옛날에 지금 용화사보다도 약간 더 북쪽에 운천동 일대에 불상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른 지도에도 보면 아까 봤던 지도죠. 요 지도에도 보면 여기에 이렇게 불상이 5개가 그려져 있습니다. 5개가. 5개가 그려져 있고 여기 석불이라고 쓰여 있어요. 석불이라고. 지금 대충 무심천 서쪽, 지금의 운천동 일대가 되겠죠. 사직동 북쪽. 그래서 이게 그 고종 시절에 그 명성황후가 죽고 나서 이제 고종 황제를 잘 모신 분이 엄귀비 아니야, 엄비. 엄비가 얼굴은 조금 못생겼다고 하는데 굉장히 슬기롭고 고종 황제가 굉장히 그 말년의 외로움을 겪으면서 의지했던 이제 비가 엄비인데 이 엄비가 뭐 굉장히 그 악원 파천할 때라든가 이런 때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러죠. 굉장히 슬기로운 여인입니다. 이분이 꿈을 꾸는데 청주에 부처님이 나타나가지고 꿈에 현몽을 해가지고 내가 물에 빠져서 지금 이렇게 시궁창에 있는데 나를 건져서 나를 위해서 절을 세워달라고 부처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고종에게 남편이 고종에게 얘기하니까 고종이
그건 좀 이상하다. 그래서 청주 군수에게, 그 당시에 청주 군이었어요. 청주 군수에게 알아보라고 합니다. 그 당시 청주 군수가 이희복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사람 이름까지 정확하게 나와요. 이희복 군수에게 그런 사실이 있는가 물어보니까 이희복 군수가 실제 조사해 보니까 이런 불상이 있는 거예요. 그냥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그래서 그러면 자세하게 안 나와요. 뭐 엄기비가 돈을 줬는지 안 줬는지 잘 모르겠어. 다시 세워요. 이 부처를 옮겨다가 다시 세운 것이, 그리고 모아가지고 세운 것이 1902년에 지금의 사직동의 용화사를 세운 겁니다. 근데 갑자기 용화사를 세우려고 하니까 목재가 없잖아요. 목재가 없어서 상당산당 안에 있는 보국사라고 하는 절을 뜯어다가 용화사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이 사적기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시간이 1시간 반 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재미있는 얘기도 많은데 혹시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질문도 받아야 되니까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예, 우선 1시간 반 동안 청주의 이야기를 들려주신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강연에 감사드리고 이어서 우리 플로어 계신 분들께서 들으시면서 이제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또 함께 나누고 싶은, 논의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손을 들고 이렇게 좀 질문을 해주시면 강연자께서 답변하는 이렇게 시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주 성남에 보면 이 청주 큰 누각에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공북루라고 아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위치가 어느 정도 어디에 있는지, 어디 뭐 발굴 조사가 진행된 게 있는지 기록에 나온 대로 지금에 와서 현 위치를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지금 청주에서 이제 오래된 누정 건물로 이제 망선로가 유명한데, 사실 망선로보다도 더 중요한 건물은 공북로였어요. 공북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재형 시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고 한데, 그리고 그 공북로에 대한 뭐 시도 이제 동국여지 승남에 이제 많은 분들의 시도 실려 있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북쪽 뭐 삼리라고 돼 있을 거예요. 그게 주 북쪽 삼리에 있다라고 돼 있는데, 그게 아마 상당히 그 오래전에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북로는 옛날 고지도에 하나도 안 나와요. 그 기록에는 나오는데 북쪽 삼리에 있다라고 나오는데, 조선 후기에 많은 지도들이 그려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그 공북로가 그려져야 되는데 공북로가 그려진 지도는 단 한 개도 없다. 다만 이제 그 북쪽을 서울이 저기잖아요. 청주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제 공북로까지 서울에서 어떤 중요한 중앙 관리가 오면 공북로까지 가서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북로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공자가 이렇게 뭐 공경한다는 그런 뜻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단성 공장문도 이제 그 공자 쓰고 그러는데, 공남문이라고 돼 있고 공장문이라고도 하고, 지금 공남문이라고 돼 있죠 현재는. 근데 어쨌든 굉장히 청주에서는 중요한 건데, 다만 이제 위치 몇 가지 추정, 어디까지나 추정인데, 지금의 내덕동하고 사천동 일대인 거는 뭐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청자라고 하는 것이, 누적이라고 하는 것이 물가에 세워졌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의 무심천은 완전히 저쪽에 서쪽으로 더 간 거고,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이 내덕동에서 저쪽 사천동, 정북동 토성 가는 길 그쪽으로 확 돌아서 갔을 거란 말이죠. 그랬다고 보면 지금 사천동이라든가 조금 더 이쪽으로 동쪽으로 더 본다면, 나는 개인적으로는 위치가 좋은 곳은 지금 내덕동 성당 있는 자리도 하나로 꼽기는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는 정확한 위치는 아무도 지금 모릅니다. 그냥 북쪽 삼리라고만 돼 있으니까. 예. 예.
하면 그 이제 그 아까 명칭 이야기가 꼭 나오잖아요. 저도 전적으로 교수님 생각하고 저희가 동의를 하는데 제가 또 뭐 소장을 맡고 있으니까 이제 말 조심을 좀 해야 되는데요. 기어코 이제 동진강을 주장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 저희 충북학 연구소에서 이제 본 바로는 1905년에 그 조사 일제강점기 이전부터 꼬리 밑자를 쓰는 미호가 있고 뭐 다 아시잖아요. 1908년에 그 육당 최남선이 불러서 크게 히트를 쳤던 경부철도가에도 꼬리 밑자를 쓰는 미호천이 이미 그 당당하게 등장하고 있는데 1924년에 그 기록 하나 가지고 일제에 의해서 됐다 이런 거에는 사실 저희는 되게 동의하기 어렵고 그거보다도 저는 그 미호종계라든가 미호천변의 그 많은 추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그 모든 사람의 기억이나 추억을 이게 뭐 동진평야가 되고 동진종계가 될 수도 없고 이 모든 걸 앗아가는 기억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도로명이나 이 문화동이나 모든 지역 이름들은 사실은 그 조선시대부터 원래부터 존재했던 게 아니라 어떤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지명은 변화할 수 있는데 그런 융통성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게 저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역사학자로서 이 지역에 가장 많은 역사를 아시는 분으로서 그 동진강을 끝까지 주장하시는 분의 그 견해에 대해서 예, 그 이제 지역에 따라서 다 이제 그 아전인수식으로 또 자기 지역을 그 이렇게 중심으로 생각할 수는 있겠죠. 예를 들면 진천 사람들은 뭐 주천이라고 하자, 우천이라고 하자 할 수 있는 거고, 증평 분들은 반천으로 하자 뭐 이렇게. 근데 우리 청주 시민 입장에서는 어쨌든 청주 시민의 입장에서는 제일 많이 쓰이는 거는 어쨌든 작천이라고 하는 거죠. 작강이라고도 나왔고 지금의 까치네는 잔자로 쓰다 보니까 작천 작강이 되는데 어쨌든 그리고 이제 동진은 어쨌든 그거는 그 옛 연기현 사람들 그 이제 연기군의 동진나루가 있었다. 그렇죠. 예. 북을 내전하는 동진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저희들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론조사를 한다든가 그랬을 때는 상당히 다르게 나올 거라고 봐요. 근데 세종시 사람들은 동진강으로 하자고 나오겠죠. 그렇잖아요. 거기 연기현이니까. 그럼 청주 사람들은 뭐라고 어디에 또 이렇게 뭐 주장을 해야 되겠어요. 작천, 작강에다가 이제 아무래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하신 이제 미호강, 꼬리 밑자 쓴 있고 또 저 미곶강도 나오고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지금 미호강이라고 하는 명칭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나온 것은 아니다 하는 거가 이제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일제강점기에 미호강이라고 쓴 건 사실이지만 그보다 조금 더 이전에 미곶강이 나오고 또 그 꼬리빗자도 쓰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걸로 봤을 때는 그 어원에 있어서는 일제하고 관계없이 조금 더 이런 식의 나온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미호천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천으로 통칭하는 것이 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 뭐 누구든지 간에 어느 지역 특정 지역의 명칭을 쓰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청주 사람들은 작천이고 증평 사람들은 반천이고 이제 우천, 주천 이렇게 나가는데 어떤 특정을 쓰기가 어려우니까 좀 더 새로운 용어로 완전히 바꿔가지고 아름다울 미자를 써서 호소자를 써서 미호천이다 이렇게 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네. 예. 그러면
오늘 굉장히 뭐 1시간 반이면 긴 시간 동안 쉼없이 이렇게 청주 이야기를 들려주신 우리 박상일 교수님께 감사드리면서 마지막에 큰 박수로 우리 교수님의 감사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